자, 두 번째 5.2절에서는 이제 성능 향상을 위한 요령을 공부를 하는데 6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가중치 초기화, 모멘텀, 적응적 학습률, 활성함수, 배치 정교화를 공부를 하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그 요령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 대표적인 것들만 뽑아왔죠. 딥러닝이 일반화되기 이전부터 많은 연구기관들이 자신들이 연구를 한 결과를 논문이나 이런 걸로 많이 발표를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컨퍼런스 이런 데서 같이 아이디어도 공유도 하고 그랬어요. 아주 대표적인 게 뉴럴 네트워크 트릭스 오브 트레이드라는 책인데, 성능 향상을 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트릭들 또는 휴리스틱들, 이제 이런 것.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벤지오라는 분의 논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자기 논문이 제시한 기법들, 이 논문이 제시한 정제된 기법들은 자신의 문제에 적용한 다음 변형하여 새로운 기법을 만드는 길잡이 역할 정도로 받아들여야지 망고불변의 법칙을 여기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달라지고 문제 도메인이 달라지면 작동을 안 하는, 또는 약간 매개변수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형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가이드라인이지, 거기에 적혀있는 그대로 한다고 해서 이게 유니버설하게 모든 문제, 모든 데이터에 똑같이 적용되라는 법은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신중하게 사용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이 책은 제가 산 책은 아니고 도서관에서 빌렸어요. 자, 여러 가지 요령 중에 이제 첫 번째 제시하는 데이터 전처리를 보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한테 주어진 데이터를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건강 데이터가 주어졌다. 그래서 키, 몸무게, 혈압, 이 세 개의 특징값이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그랬을 때, 키는 미터 단위로 기록을 했고, 몸무게는 이제 킬로그램 단위로 했고, 혈압은 뭐 혈압 재는 뭐 이렇게 있죠. 자, 어떤 사람이 1.885라는 값을 가졌다. 1.885 미터죠. 센티미터로 오면 188.5cm죠. 근데 미터로 했기 때문에 1.885가 신경망에는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은 키가 작아. 그래서 1.525 미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키 차이가 33cm나 나는데 실제로 특징값 차이는 불과 0.33이죠. 좀 규모가 작은 편이죠. 근데 몸무게는 어떤 사람은 65.5고 다른 사람은 45.0이라고 그러면 20.5라는 차이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키하고 몸무게가 대략 한 100배 정도의 규모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레이디언트라는 게 우리가 3장과 4장에서 그레이디언트를 도출을 해놨을 때 보면 마이너스 델타 J, GI, 이게 그레이디언트였어요. 그러니까 이 값을 가지고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그레이디언트를 도출하는 식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G가 이게 특징값에 해당이 되는데, 첫 번째 특징에 연결된 가중치는 두 번째 특징에 연결된 가중치에 대해 대략 100여 배 느리게 학습된다. 가중치 갱신이 굉장히 작게 된다. 100여 배 작게 된다. 느리게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결국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 학습이 느리게 이루어지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여기는 또 다른 어떤 상황을 예시를 하고 있는데, 자, 키라는 특징, 몸무게라는 특징, 혈압이라는 특징 세 개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한 중간값 델타1 0.23, 델타2가 마이너스 2.0, 델타3가 1.03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이 세 개의 가중치는 요 키하고 몸무게하고 혈압이 다 양수죠. 양수기 때문에 요 값을 요 델타에다 곱하면 다 그레이디언트가 양수가 되죠. 이 그레이디언트는 요 델타하고 요걸 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양수가 되니까 요 세 개의 가중치는 다 값이 작아지는 거죠. 마이너스를 붙여주니까. 근데 요 두 번째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얘가 델타2가 이제 마이너스니까 요 양수를 곱하니까 거기다 또 마이너스를 더해주니까 값들이 다 상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드는 다 값이 이제 작아지고. 그러니까 어떤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가중치들이 뭉치로 동시에 값이 커지든지 동시에 값이 작아지든지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뭉치로 증가, 뭉치로 감소하면 이제 최저점을 찾아가는 어떤 경로가 갈팡질팡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느린 학습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x1, x2, x3라는 특징값을 적절하게 변형을 하면, 즉 전처리를 수행을 한 다음에 신경망에 입력을 해주면 도움이 되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이제 보통 많이 쓰는 이제 대표적인 기법인데, 이게 이제 원래 특징값이면 그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 구할 수 있죠. 그 평균을 우리가 뮤 i라고 그러면 평균을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눠줘요. 이걸 그 특징별로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그 수행을 할 수가 있죠. 키는 키대로, 몸무게는 몸무게대로, 혈압은 혈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한 셈이 되냐면 이 그림이 보여주는데요. 원래 샘플들이 이렇게 파란색 점으로 분포를 했다고 그러면 이 평균을 빼주기 때문에 원점 중심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막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분산으로 나눠주면 이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길쭉어던 놈이 이게 이제 동글동글해지는 거죠. 규모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균을 빼주면 이제 양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편차로 나눠주면 이제 규모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수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신경망에 입력하기 전에 이제 이런 함수를 하나 작성을 해가지고 그 함수를 호출을 해가지고 프리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입력을 해주면 꽤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키, 몸무게, 혈압, 그 다음에 이제 성별, 그 다음에 체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개 특징값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리고 성별은 남자는 1, 여자는 2, 체질은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이 있어가지고 1, 2, 3, 4 편의상 이렇게 값을 부여를 했다. 그러면 그 키가 이렇게 되고 몸무게 이렇게 되고 혈압이고 남자고 소양인인 샘플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뒤에 2개 특징이 1, 3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이 이 특징을 그대로 그 신경망에다 입력을 하면 작동을 하지만 이게 성능을 저하시키고 학습이 더딘 그런 원인이 된다. 왜 그러냐면 이 뒤에 2개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1, 2, 3, 4라고 우리가 그 편의상 붙여졌지만 이 거리 개념이 있나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노미널 밸류라고 이렇게 부르죠. 노미널 밸류. 명칭값. 어떤 수량의 개념이 없잖아요. 크기 개념이 없는데 우리가 편의상 그냥 1, 2, 3, 4를 붙여준 게 불과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이렇게 1, 3이라는 값을 무심코 그냥 입력을 하면 안 되고 이걸 이제 원핫 코드로 바꿔가지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성별 같은 경우는 남자하고 여자 두 가지 부류가 있죠. 그러면 그 특징을 두 개로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이기 때문에 1, 0 이렇게 하고 여자면 0, 1 이렇게 하면 돼요. 차질 같은 경우는 네 가지 값이 있죠. 그래서 네 개의 특징으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양인이니까 소양인이 세 번째 해당되니까 세 번째만 1로 두고 나머지는 0으로 두는. 그래서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다 이래서 이제 이런 코딩 방식을 원핫 코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명칭값은 원핫 코드로 바꿔가지고 입력을 해라. 자, 이렇게 하면 여전히 아까 규모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핫 코드로 변환한 다음에 뭐 이런 수식을 적용을 해가지고 규모 문제나 이런 걸 해결을 하고 집어넣으면 되죠. 자, 두 번째는 가중치 초기화인데 우리 앞에서 SGD 알고리즘,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아주 표준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이죠. 그 알고리즘의 맨 앞에 보면 항상 우리가 정확한 값을 모르기 때문에 매개 변수 값을 모르기 때문에 랜덤 넘버로 초기화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랜덤 넘버로. 초기화를 할 때 어떻게 초기화를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이슈예요. 이런 이슈인데 일단 이제 대칭적 가중치 문제가 있는데 대칭을 이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주 안 좋아요. 예를 들면 0.5, 0.5, 0.5, 0.5 해가지고 똑같은 값을 부여를 해버렸다. 아주 심한 경우죠. 그러면 요 G1 값, G2 값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뭐 여기서 출력된 놈을 0.5 곱하고 여기서 출력된 놈 0.5 곱해서 합을 하면 G1이 되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G1이나 G2가 똑같아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심코 맨 처음에 초기화를 할 때 같은 값으로 초기화를 해버리면 아주 안 좋다는 거고, 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0.2, 0.15, 마이너스 0.2, 0.15 해가지고 요놈하고 요놈이 이게 대칭이 되게 초기화를 했다.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피해야 될 일이고, 이제 이것은 여러분이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게, 여러분 이제 초기화를 할 때 항상 난수를 생성해서 초기화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일은 없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제 대칭을 이루면 정말 안 좋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 자, 난수로 가중치를 초기화를 하는데, 여러분 뭐 C로 코딩을 한다고 그러면 랜드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뭐 그걸 써도 되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랜덤인가? 다 그런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해 쓰면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금방 얘기한 랜드라든지 그런 함수는 균일 분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값이 동일한 확률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어떤 가우시언 분포로 랜덤 넘버를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0이 발생할 확률이 제일 크고 좀 멀어질수록 좀 확률이 작은 이런 가우시언 분포를 가지고 난수를 만들 수도 있죠.
이제 실제로 그 많은 그 논문들에서 얘기하는 게 가우시언을 쓰건 아니면 균일 분포 난수를 쓰건 그게 그거다. 고민하지 말고 둘 중에 아무거나 써라. 이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난수의 범위는 꽤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난수의 범위. 보통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R을 결정을 한 뒤에 마이너스 R에서 R 사이에 난수를 생성을 해요. 이 R을 어떻게 결정하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 이제 5.10씩이고 5.11씩이 있는데, 이 어떤 노드로 들어오는 그 가중치 개수가 있죠. 그놈을 우리가 N인이라고 그랬을 때, 루트 N인 분의 1를 R로 써라. 뭐 이런 걸 제안하는 논문도 있고, 어떤 논문 보면, 들어오는 놈이 N인이고, 나가는 놈이 Nout이면, N인하고 Nout을 더해가지고 루트를 씌우고, 그것분에 루트 6을 써라. 뭐 이런 걸 제안하는 논문도 있고 그래요. 바이어스는 보통 그냥 0으로 초기화돼요. 바이어스는. 바이어스는 전부 0으로 해도 되고요. 자, 사례를 한번 들어보자. 알렉스넷이 정말 유명하잖아요. 앞에 우리가 본 것처럼 정말 브레이크스루를 달성한 논문이죠. 물론 그 뒤에 뭐 VGG넷이라든지 뭐 구글넷이라든지 레스넷 이런 고차원적인 네트워크가 많이 나왔지만, 알렉스넷을 한번 살펴보면 알렉스넷은 어떻게 했냐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0.001인 가우시언 분포에서 난수를 생성했어요. 뭐 굳이 뭐 이런 걸 고려를 안 했죠. 안 했고, 그 다음에 레스넷 2016년도에 발표한 레스넷 같은 경우는 평균을 0으로 했고 표준 편차는 N인 분의 2 루트인 가우시언에서 난수를 생성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대략 어떤 이런 사례들을 보고 세팅을 하면 되고, 아마 그 텐서플로우 같은 거 보면 어떤 그 디폴트 값 이런 게 주어졌을 것 같은데, 그 주어져 있지 않나요? 디폴트 값이 주어져 있죠. 뭐 디폴트 값 같은 거 사용을 해도 되고. 좀 더 고급스러운 방법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2014년에 발표된 섹스라는 분의 논문은 가중치 벡터를 수직이 되도록 설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 노드의 가중치 벡터, 가중치들하고 또 다른 노드의 가중치들이 이 내적을 하면 지루가 되게 뭐 이렇게 했더니 좀 더 좋아지더라. 뭐 이런 논문도 있고, 랜덤 웍을 이용한 것도 있고, 뭐 가중치 초기화하고 모멘텀을 동시에 초적화를 하는 뭐 그런 논문도 있고, 그 다음에 가중치 분포를 본 게 아니라 노드의 출력값 분포를 보고 그것이 일정하게 되도록 이제 강제화하는 어떤 그런 기법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중치 초기화하는 기법들은 살펴봤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모멘텀인데, 모멘텀은 대부분 적용을 해요. 그 적용을 하면 이제 효과가 있다. 우리가 이제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해가지고 그레이디언트를 가중치에 더해가지고 갱신을 하고, 이걸 이제 반복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 스토캐스틱 그레이디언트 디스트 알고리즘인데, 이게 샘플 하나하나의 그레이디언트 값을 계산을 하면 얘가 그 잡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최소값을 찾아가는데 이제 갈팡질팡 뭐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모멘텀이라는 건 뭐냐? 이제 그레이디언트에 이 스무딩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스무딩. 수렴 속도가
획기적으로 향상이 된다. 그럼 스무딩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공식에 의해서 스무딩을 하는 거죠. 자, 이 공식에서 알파가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알파가 0이 되면 V는 마이너스 로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 J죠. 그리고 여기다 더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똑같은 거죠. 모멘텀이 전혀 없는 이전하고 똑같죠. 알파가 0.5 또는 0.6, 0.7, 0.9 이렇게 달라지면 0이 아니면 이제 이전 거하고 달라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가만히 이걸 들여다보면 이 알파 V라는 게 무엇을 뜻하냐면 이전에 발생했던 그레이디언트들이 있잖아요. 그레이디언트들을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발생했던 그레이디언트 값하고 새로 계산한 라운드 세타, 라운드 J, 그레이디언트 값을 같이 고려를 해주는 거죠. 그 이전 것까지 고려를 하니까 이제 스무딩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레이디언트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샘플 가지고 그레이디언트를 계산을 했더니 완전히 막 휙 다른 방향이에요. 그럼 옛날 같으면 휙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5.12씩을 사용을 하면 이전 그레이디언트 정보, 그 다음에 새로 계산한 그레이디언트 정보 두 개를 쓰니까 이게 휙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스무딩 돼가지고 전보다 좀 훨씬 덜 벗어난다. 뭐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속도 벡터 V는 이전 그레이디언트를 누적한 것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면 돼요. 알파가 1에 가까울수록 이전 그레이디언트를 더 많이 가중치를 비중을 두는 뭐 그런 셈이 되는 거죠. 보통은 알파로 0.5 또는 0.9 또는 0.99를 사용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학습 초반에 0.5로 시작을 했다 점점 늘려가지고 0.99 가까이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이제 그런 방식도 있고. 자,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예시를 해보면, 요 검은 화살표가 이제 그레이디언트인데, 여기 시작점에서 했더니 그레이디언트 값이 요 방향으로 나와가지고 2.5로 옮겨갔다. 근데 이 점에서 그레이디언트 계산했더니 또 이 방향이어가지고 1이 갔다. 또 여기서 그레이디언트 계산했더니 이 방향이라 1이 갔다. 그래서 이렇게 갈팡질팡하죠. 근데 모멘텀을 적용을 하면 이 파란 곡선이 돼가지고 이 갈팡질팡하는 게 좀 줄어든다. 스무딩 돼가지고 보시면 돼요. 네스테로프라는 분은 약간 모멘텀 수식을 변경을 했는데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예요. 현재 위치가 세타다. 현재 점이 세타예요. 세타면 이전 그레이디언트 누적한 V라는 정보를 보고 얘가 어느 점으로 갈지를 예측을 하는 거죠. 세타에다가 알파 V를 더해가지고. 그래서 세타 틸드를 만들어가지고 예측한 점에서의 그레이디언트 값을 계산하는 거죠. 미분을 하는데 세타 틸드라는 점에서의 미분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현재 세타에서 미분값이 아니고. 그리고 고놈을 써가지고 V를 갱신하고 V를 더해줘가지고 모멘텀을 적용을 하는 거죠.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예요.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지금 현재 점이 세타면 알파 V를 더해가지고 세타 틸드라는 점을 우리가 예견을 한다, 예측을 한다. 그리고 이 점에서의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해가지고 고놈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점으로 갱신을 하고. 방식이죠.
자, 왼쪽 알고리즘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일반적인 이제 모멘텀을 적용을 안 한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난수 생성해서 초기에 세타를 설정한다. 리피트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세타에서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문제 G라고 표기를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 G를 가지고 갱신을 한다. 그걸 계속 반복한다. 이거죠. 알고리즘 5.5-2는 네스테로프 모멘텀을 적용한 경사 하강법인데 난수를 생성해서 초기에 세타를 설정한다. 초기에는 누적된 V값이 없으니까 제로로 설정을 한다. 리피트 세타에다가 알파 V를 더해서 예견을 한다. 그 다음에 세타 틸드에서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해서 G라고 놓는다. 그 다음에 6번, 7번 라인에서 그 모멘텀을 적용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왼쪽을 적용하는 것보다 이 간단한 아이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오른쪽처럼 하면 대부분 경우에 그 학습 속도가 크게 개선이 된다. 이거예요. 모멘텀 적용하나요? 자, 네 번째 이슈는 적응적 학습률인데 여기에서 이 로우죠, 로우. 학습률. 여기에서 이 로우, 이 학습률. 이것을 어떻게 정하냐, 이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은 그냥 상수, 뭐 0.01로 정했다고 그러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0.01로 계속 얘가 작용을 하는 거죠.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을 좀 적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 적응적으로 결정을 하면 뭔가 도움이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예요. 자, 일단 학습률 로우는 꽤 중요하다. 이 그림이 그걸 보여주는데, 개념적으로 보여주는데, 현재 점 세타가 지금 여기다고 쳐봅시다. 여기 쳐봤는데 여기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학습률이 너무 크면 이 점에서 그레이디언트를 계산을 했는데 그레이디언트에다가 아주 큰 값을 곱해버리면 휙 해가 저리 가버리는 거죠. 많이 이동을 하는 거죠. 또 이 점에서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해가지고 큰 로우를 곱해버리면 또 이리 확 이동해버리고, 또 여기서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해서 큰 로우를 적용을 하면 이리 가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빨간 점이 최적점, 최적해인데 거기를 못 찾고 진자 운동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 자, 그러면 로우를 굉장히 작게 하면 어떠냐? 그러면 소심한 거죠. 조금씩. 그래서 이 파란 건데 여기서 그레이디언트 계산해서 이만큼 가고, 또 여기서 그레이디언트 계산해서 이만큼 가고, 여기서 그레이디언트 계산 이만큼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학습률을 적절하게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적응적 학습률은 어떤 거냐? 영어로 이제 Adaptive Learning Rate죠. 자, 그레이디언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레이디언트 학습률 로우를 곱하면 이 그레이디언트가 이제 벡터이기 때문에 세타 1으로 미분한 거, 세타 2로 미분한 거, 세타 k로 미분한 거, 거기다 다 로우를 이렇게 곱하죠. 즉 모든 매개 변수가 같은 크기의 학습률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개 변수마다. 즉 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매개 변수가 세타 1하고 세타 2인 이게 두 개를 예시로 하고 있는데, 세타 1도 세타 2도 같은 학습률을 쓰고 있는 거예요. 0.001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0.001이 이 세타 1도 쓰고 세타 2도 쓰고 그러는 거죠. 적응적 학습률은 매개 변수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학습률을 어떤 애들은 좀 크게 하고 어떤 애들은 좀 작게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댑티브란 말이 붙어 있어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먼저 이제 에이다 그래드라는 그 기법을 보면 자, 이 알고리즘 한번 봅시다. 이제 훈련지파 x, y가 주어지고 학습률 로우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난수를 생성해서 초기에 세타를 설정한다. 그 다음 r이라는 벡터가 있는데 0으로 초기화를 한다. 리피트해서 반복을 하는데 현재 처음 세타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g라고 표기를 하자. 한다. 그리고 이 5번 라인에서 이제 r을 갱신을 하는 거예요. r 벡터를. 근데 r에다가 무엇을 더하냐면 g 곱하기 g를 곱해요. 근데 여기서 이 곱하기 이 표기는 이제 그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이에요. 요소끼리 곱하는 거예요. 요소끼리. 뭐 벡터에 막 그 매트릭스 곱 이런 게 아니고 그 요소끼리 그냥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r을 갱신을 한 다음에 또 요소 곱을 이제 g에다가 하는데 입실론 더하기 루트 r분의 로우만큼 해준다. 그래서 그놈을 델타 세타라고 그러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델타 세타를 더해서 갱신하면 된다. 자,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보면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5, 6, 7을 좀 더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요소마다 표기를 해가지고 다시 자세히 써보면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지금 K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5번 라인에 보면 R1 더하기 G1의 제곱.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R1이라는 값에다가 자기의 그레이디언트 값 제곱을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자기 자신 거 가지고 있던 R2에다가 그레이디언트 제곱을 더하고. 그래서 그 매개 변수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R 값 더하기 자기의 그레이디언트 값, 자기의 미분 값, 그놈을 제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럼 이제 R1, R2, RK가 이제 새로 만들어지죠. 그럼 이제 6번 라인에서 여기 입실론 더하기 루트 R분의 로인데 이 R이 이게 벡터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벡터거든요. 벡터인데, 이놈을 이제 엘리먼트마다 써보면 입실론 더하기 루트 R1 분의 로우 곱하기 G1. G1을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실론 더하기 루트 R2 분의 로우 G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놈이 이제 매개 변수마다 델타 세타1, 델타 세타2 해가지고 7번 라인에서 그놈을 더해서 갱신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조금 더 그 부연 설명을 하면 이 R이라는 벡터는 이전 그레이디언트를 누적한 벡터라고 보면 돼요. 이전에 발생했던 그레이디언트 정보를 누적해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있는 벡터로 보면 되고 RI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이 RI가 크면 그놈에다 루트 씌워가지고 이놈이 분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분모죠. 분모 속에 들어있으니까 RI가 크면 갱신할 델타 값이 커요, 작아요? 작죠? 작기 때문에 그 실제 값의 갱신이 조금만 이루어지는 거죠. 즉 조금만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RI가 작으면 델타 세타 I가 커가지고 많이 이동하는 거고요. 자,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점이 여기라고 쳐봅시다. 초기점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세타1이라는 매개 변수가 있고 세타2라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 이 점에서 그레이디언트를 구하면 세타1하고 세타2 중에 누가 미분값이 더 커요? 어느 쪽이 더 급격해요? 경사가 누가 더 급해요? 여러분 이것을 무슨 뭐 계곡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 되죠. 계곡에 여러분이 막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 아니면 그죠? 최저점이니까 내려가는 점이라고 봐야 되겠네. 막 이거 푹 웅덩이가 있어가지고 막 내려가는데
자, 이런 등고선이 있다고 그러면 이 세타 원 방향하고 수평 방향하고 수직 방향이 있는데 어느 방향이 더 가파라요? 수직 방향이 더 가파르죠. 여기가 좁기 때문에 더 가파른 거죠. 가파르죠. 그러니까 세타 1의 미분값하고 세타 2의 미분값이 있으면 세타 2의 미분값이 더 큰 거예요. 두가. 미분값이 크면 아까 조금 이동했죠. 그래서 이제 세타 2 방향으로는 그 학습률이 좀 작아져 가지고 조금 이동하고 세타 1 방향으로는 미분값이 작기 때문에 이 학습률이 커져 가지고 많이 이동하고 되죠. 이렇게 여러분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결국은 요 6번 라인에서 입질론 더하기 루트 R분의 로우는 각각의 매개 변수의 상황에 따라서 그 매개 변수가 얼마만큼 보폭으로 이동을 할 건지 그걸 정해주는 그런 값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에이다 그라드를 쓰면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이 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또 이놈이 또 치명적인 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는데 결국은 R이라는 값이 이전에 발생한 정보를 누적해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방금 전에 정보하고 한참 전에 정보가 있으면 어떤 게 더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해야 될까요? 더 최근 게 더 많은 공헌을 해야 되죠. 오래된 거는 좀 낡은 정보잖아요. 근데 그 에이다 그라드 같은 경우는 이게 플랫하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놈이나 가장 최근 정보나 동일한 어떤 비율로 공헌을 하는 그런 셈이에요. 그래서 RMS 프롭이라는 새로운 기법에서는 이 알파라는 하이퍼 매개 변수가 작동을 해가지고 알파 R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수식을 살짝 변경을 해놓는 거죠. 결국은 오래된 정보는 이 R이 알파가 1보다 작죠. 알파 1보다 작기 때문에 오래된 정보는 작고 예를 들면 0.9로 세팅을 해놨으면 0.9 곱하고 또 0.9 곱하고 그러니까 점점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죠. 알파는 보통 이제 0.9, 0.99, 0.999를 많이 사용을 한다고 논문에 이제 돼 있고, 자, 이 RMS 프롭 같은 경우는 우리 알고리즘으로 정리를 하면 그레이디언트를 구하고 5번 라인에서 5.14씩을 적용을 하고 이제 6번씩에서 적응적 학습률 입실론 더하기 루트 R분의 로우를 적용을 하고 이제 7번 라인에서 갱신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개선된 기법이 나오는데 얘는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인데 아마도 이게 단어를 이렇게 앞자를 따서 만든 에크로늄일 텐데 아마 어댑티브 뭐인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 아담은 이 방금 전에 봤던 RMS 프롭에다가 단순히 앞에서 봤던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걸 같이 적용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레이디언트 계산한다. 그 다음에 속도 벡터를 계산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모멘텀에 관련된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R을 계산을 하고, 여기가 이제 적응적 학습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적용한 그런 기법입니다. 어느 분이 이게 이제 목적 함수를 2차원 공간이에요. 매개 변수 두 개가 있다 가정을 하고, 근데 실제로는 뭐 이게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이렇게 되지만 그냥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두 개에서 목적 함수를 하나 설정을 했는데, 여러분 이 목적 함수를 보면 지금 여기가 푹 꺼진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협곡이라고 보면 돼요. 협곡. 여러분 이런데 떨궈 놓으면 좀 막 무섭겠죠.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막 좌우가 다 절벽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오른쪽, 왼쪽, 이쪽에서 이제 네 군데의 코너에 큰 이렇게 높이 솟은 그런 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최저점은 여기 어디쯤 있겠죠. 여기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최저점이 실제로 여기에 있네. 여기 스탑 표시가 되어 있는. 그리고 이거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스토캐스틱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그러니까 모멘텀도 적용 않고 적응적 학습률도 적용을 하는 이런 평범한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알고리즘. 그 다음에 요 녹색은 모멘텀을 적용한 거.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에이다 그라드.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은 에이다 델타. 이 책에서는 이제 소개를 안 했는데 에이다 델타.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검은색인가요? 얘는 이제 RMS 프롭인데, 이 6가지 알고리즘 구현을 해가지고 어떻게 찾아가는지 최저점을 이걸 애니메이션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또 다른 목적 함수인데, 이게 좀 고개처럼 생겼죠. 고개. 그리고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이제 이렇게 솟구치는, 이런 데다 도로 놓으면 괜찮겠죠. 실제로 산 이런 사이에다 도로를 많이 놓고 그러죠. 이런 모양의 목적 함수인데, 시작점을 여기로 놓으면 저 반대쪽으로 굴러가든지 요 밑으로 굴러가가지고 요 밑에 낮은 점을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요 사이트에 보면 실시간 애니메이션을 볼 수가 있는데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자동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도 이런 프로그래밍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SGD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현할 수 있겠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여러분이 C나 C++ 구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애니메이션은 못 그릴 것 같아요. 실력이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놈을 또 웹하고 연동해가지고 웹에서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좀 웹 프로그래밍도 좀 공부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게 플래시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한번 접속을 해가지고 천천히 한번 각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물론 여기서 예시한 것처럼 매개 변수가 딱 2개인 그런 경우는 실제 기계학습에서는 없어요. 대부분 경우는
매개 변수가 아주 작은 문제가 뭐 수백 개, 수천 개고, 실제로 뭐 영상인식 이런 것들은 뭐 많은 경우는 막 수억 개, 좀 그것을 잘 설계를 하면 뭐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고차원의 매개 변수 공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미분을 해가지고 조금씩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최저점을 찾아가고, 최저점 가까이 가면 수렴하고 멈추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활성함수인데, 지금 이 오른쪽 그림하고 왼쪽 수식은 우리가 이제 3장, 4장에서 무던히 많이 봤던 그런 수식이죠. 한 노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해당되는 놈을 여기서 나오는 출력값하고 여기 가중치값을 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그 놈을 이제 우리가 중간 변수 G라고 놓고 이 G값에다가 타우라는 활성함수를 적용을 하고, 그 값이 이제 Y가 나오면 그 값이 이 노드에 출력이 돼가지고 이게 그 다음 층으로 또 전달이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시대별로 활성함수가 달랐는데, 물론 이제 이 맨 왼쪽에 있는 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의미가 없고, 58년도 퍼셉트론은 계단함수를 썼었죠. 3장 앞부분에서 공부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주로 썼고, 그 다음에 딥러닝에서는 이런 레루 함수를 많이 쓰고 있다. 탄H는 활성값이 커지면 포화 상태가 되고 그레디언트가 0에 가까워지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현상을 보여서 이제 레루로 많이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레루는 그냥 맥스 공 G예요. 그래서 음수면 0을 취하고 양수면 원래값 그냥 G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의 함수가 되는 거고, 이 레루의 변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리키리루라는 게 있어요. 얘거든요. 레루. 그래서 음수일 때 0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이제 선형으로 바꾸는 거죠. 근데 기울기는 여기 양수일 때보다 훨씬 둔화된 그런 모양을 갖게 되죠. A라는 걸 곱해가지고. 이게 이제 리키르고, 보통 이제 알파로는 이제 0.01을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P 레루가 있는데, P 레루 같은 경우는 알파를 우리가 0.01 이렇게 컨스턴트로 설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학습에서 이 알파를 알아내는 거죠. 이제 P 레루고. 또 요즘은 또 E 레루? 네. 레루 앞에 2가 붙는 거예요? 이 레루라는 게 또 나와가지고 또 그런 것도 많이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배치 정규화가 있는데, 배치 정규화는 논문에 보면 이제 앞부분에 공변량 쉬프트 현상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 현상이 학습을 더디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배치 정규화 기법을 제시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변량 쉬프트라는 현상은 뭐냐? 층 1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학습이 반복이 되죠. 근데 항상 훈련 집합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전에 들어왔던 놈이 또 들어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층 2 입장에서 보면 요 X라는 입력이 이 층 1에 의해서 변하죠. 변한 놈이 들어오죠. 층 3은 또 층 2에서 또 변형된 놈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죠. 근데 이 층 1의 매개 변수 값이 계속 바뀌죠. 이 학습을 하면서 매개 변수 값이 더
정교하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층 2 입장에서 보면 그 에포크가 달라질 때마다 자기한테 들어오는 입력값이 막 달라지는 거죠. 그게 층 3, 층 4, 층이 깊어질수록 그런 달라지는 정도가 더 심하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층으로 들어오는 그 입력값이 계속 에포크마다 달라지는 그런 현상을 이제 코베리에이트 쉬프트, 공변량 쉬프트 현상이라고 그랬고, 요게 이제 학습을 방해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달라지는 정도를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배치 정교화가 어떻게 하면 되냐? 5.9식을 적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5.9식은 우리가 앞에서 맨 처음에 입력되는 여기에 적용을 했던 전처리죠. 전처리인데 이 전처리를 여기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X1, X2 모든 층에 다 적용을 하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배치 정교화의 아이디어죠. 그럼 정교화를 어느 때 적용을 하는 게 좋으냐 했는데, 이 각각의 층에서 각각의 노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가중치하고 입력값을 곱하고 거기다가 바이어스를 더하고 중간 결과값 G가 만들어지고 거기에다가 활성함수 타워를 적용을 하고, 이게 기본적인 그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5.9식을 이 G에 적용을 해야 되냐, 아니면 타워까지 적용을 한 Y에다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의 그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 중간 변수 G에다 적용하는 게 Y보다 그게 훨씬 그 효과가 좋더라. 이제 이런 결과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 5.9식을 훈련 집합 전체에 한 번씩 적용을 할 거냐, 아니면 미니 배치 단위로 잘라가지고 미니 배치 단위로 적용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험 결과 이제 미니 배치 단위로 적용하는 게 그 훨씬 유리하더라. 이런 결과가 있어요. 자, 구체적인 코드를 살펴보면, 자, 미니 배치가 X1, X2, XM개가 있다. M개의 샘플이 미니 배치를 구성을 한다 그러면 이 5.15식, 이 첫 번째 수식을 적용을 하면 G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G1, G2, GM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전에는 그냥 G1, G2, GM에다가 활성함수를 딱 적용을 하고 Y 만들어서 그 다음으로 넘기면 끝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왔던 거죠. 근데 타워를 적용하기 전에 이 코드를 적용을 하라는 거죠. 적용을 해가지고 그 만들어진 G값을 좀 변환을 하자는 거죠. 어떻게 하냐? 이 M개가 있기 때문에 M개의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 5.9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평균에서 빼주고, 그 다음에 그 표준 편차로 나눠주고, 그리고 여기 플러스 입실론이 붙은 것은 이 표준 편차가 자칫 0이 돼 버릴까봐 입실론을 해가지고 0으로 나누는 것을 방지를 하려고 플러스 입실론 아주 작은 값을 더해준 거죠. 그래서 그 원래 GI 값을 GI 햇 값으로 만든 다음에 GI 햇에다가 감마를 곱하고 거기다 베타를 더해가지고 GI 다시를 만들어요. 그리고 GI 다시에다가 타우라는 활성값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활성값 적용 값이 나오면 그놈을 그 다음 층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그럼 이 감마하고 또 베타는 뭐냐? 그러면 이것은 미리 정해진 값이 아니고 노드마다 다 다르게 그 차지해야 되는 매개 변수인데, 이것도 학습으로 알아내요. 학습으로.
자, 학습을 다 맞춰가지고 최적화를 찾아냈어요. 학습이 끝났어. 그러면 거기서 마치면 되는 게 아니고 후처리 작업이 필요해요. 후처리 작업. 그래서 이제 코드 2를 가지고 후처리 작업을 하는데 각 노드별로 이제 GI를 계산을 해내고 GI에다가 GI의 평균을 구하죠. 뮤를 구하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고 뮤하고 시그마 제곱 분산을 구한 다음에 아까 노드마다 학습으로 알아냈던 감마하고 베타가 있었죠. 그러면 뮤, 시그마 제곱, 감마, 베타를 노드마다 있죠. 그럼 그 노드마다 그걸 다 저장을 해놔요. 저장을. 왜? 나중에 프리딕션, 즉 예측 단계에 써먹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후처리까지 마치면 모든 학습이 다 종료가 되는데, 자, 이제 예측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냐? 예측 단계에서는 각 노드는 독립적으로 이제 5.18C를 적용을 하는데, 아까 이제 중간 변수값 G가 만들어지죠. G가 만들어지면 바로 타우를 그냥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감마, 루트 시그마 제곱 플러스 입실론 분의 감마를 G에다 곱해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베타 빼기 요 값을 더해주고 그래가지고 GJ가 만들어지죠. GJ가 만들어지면 그 GJ에다가 타우라는 활성함수를 적용을 하는 거죠. 이게 배치 정교화다. 정교화. 그 배치 정교화는 꽤 효과적이에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좀 주의할 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노드 단위로 이제 별개로 적용을 했죠. 그리고 그 감마하고 베타, 그 다음에 뮤, 시그마 제곱도 노드별로 별도로 적용을 하고 예측 단계에 쓰고 그랬는데, CNN에서는 노드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특징 맵 단위로 코드 1과 코드 2를 적용을 한다. 요것만 주의를 하면 되고요. 이 아이오페라는 분이 2015년에 이 배치 정교화를 제안을 했는데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가중치 초기화를 어떻게 하건 덜 민감하다. 그러니까 조금 제대로 못 하더라도 배치 정교화를 적용을 하면 성능 저하에 큰 지장이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학습률을 크게 해도 무방하다. 아까 학습률을 너무 크게 하면 이 진자 운동이 생겨버릴 수가 있다고 그랬죠. 오버슈팅이 발생해가지고. 근데 학습률을 크게 해도 도움이 된다.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깊은 신경망 같은 경우는 시그모이드를 활성함수로 쓰면 아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라디언트가 막 줄어드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학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로를 쓰고 뭐 이렇게 되는데 심지어 시그모이드를 써도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시그모이드를 막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시그모이드조차도 학습이 된다. 이게 효과가 있다. 이런 걸 이제 입증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이제 5.3절부터 다음 절부터 이제 그 레귤러리제이션, 즉 규제를 공부를 하는데 배치 정교화는 규제 효과까지 제공을 한다. 즉 드랍아웃이나 이런 기법들을 적용을 않더라도 배치 정교화를 하면 이게 학습이 그 성능이 높게 제대로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